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이제 원래 쉬는 날은 아니고 오늘 국경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3.1절이고 3.1절 97주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예,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좀 우리 옛날에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 이제 선조들한테 이제 못된 짓 한 것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새기는 날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오늘 우리 중개사법 시간인데 제가 책을 잘못 갖고 왔는데 책 좀 잠깐 한 권만 빌려줄래요? 예. 1교시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책을 1권을 가져왔어요. 예. 자, 우리 오늘 진도가 551페이지죠? 아니 551페이지라네. 농지부터 하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47페이지. 547페이지. 진도 여기 맞죠? 예, 547페이지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밑에 이제 보면 6번에 보면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지를 아무나 취득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글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라고 하고요. 일단 이제 농지가 뭔가를 좀 먼저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뒷장 잠깐 넘겨볼게요. 548페이지 가시면 농지라 하는 것이 이제 농지의 의의가 있는데 농지의 의의는 1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지목이 전납 과수원인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를 우리가 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따지지 않고 지목을 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농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밑에 거는 특별히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547페이지 쪽으로 오셔서 하단 여백이나 아니면 뭐 노트 있으시면 노트에다 하나 좀 적어볼게요. 농지라는 것이 있는데 농지의 정책이 농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처음에는 어땠냐면 이랬었어요.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농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어요.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럼 농지는 누구만 사는 것이 원칙이냐면 누구만 농지를 이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농업 경영에 종사할 사람들, 실제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제도를 농지 관련한 기본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피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요. 농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잘 보존하는 어떤 결과는 도달했지만 농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수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냐면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도록 아무나 살 수 있다로 농지를 바꿨어요. 정책을. 그런데 글자 그대로 아무나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정책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게 글자 그대로 아무나 어떤 조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 농지법에서 명명하냐면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지법 아마 이제 진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농지법 지금 진도 나갔나요? 공법에서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면 아마 농지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건데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제도가 농지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말에 말 그대로 농지를 가지고 체험할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말 체험 영농이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 짓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바꿔준 거고, 주말 체험 영농은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냐면 누구를 대상으로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조건 없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면적에 좀 제한을 좀 하는데 이게 1인당이 아니고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에 한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없고 이제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아무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말 체험 영농이라 하고, 이 주말 체험 영농은 1인당이 아니고 세대당이고요. 요거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농사를 지을 용도로 취득하는 거야,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용도로도 취득할 수 있어요? 짓지 않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데 대신 면적의 제한을 좀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농지를 이제 이렇게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렇게 풀어주니까 농지의 가격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잘 팔지 않고 유휴 농지가 이제 많이 남더라 이거예요. 유휴 농지가, 그러니까 놀리는 농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임대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현재 농지법에서는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어떤 예외를 인정해서 임대차를 허용했는데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출제가 한 문제가 됐고요. 26회 본시험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는 27회 시험에는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니까 올해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럼 그 이듬해는 또 임대차 쪽,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출제하고, 농지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지를 아무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준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말 체험 영농. 그리고 농지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었는데 이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관련한 정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제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바뀔 가능성도 있냐면요, 토지 관련 학자들 주장은 농지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이제 농지법이 굳이 필요가 없냐면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로서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기후가 이제 그 농사를 져가지고 생산성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데 태국은 1년에 3호작을 한다 그래요. 3호작. 그러니까 4번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생산 몇 번밖에 못 해요. 한 번밖에 못 한 1년에.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계절 동안에는 그 유효 농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이제 어떤 일부 견해이긴 하지만 농지법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의 가격은 조금 어떻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특히 이제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큰 평수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보통 한 50평대, 60평대 이렇게 하면 뭐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누가 사주겠냐 이거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건 호가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제 농지법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발생되면서 이제 이게 2007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농지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허용하면서 이제 또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법 자체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농지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보다는 농지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관심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549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게요. 549.
농지의 소유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과거에. 예,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네자로 무슨 원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550페이지 가시면 농지의 소유 상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농지의 소유 상한에서 이제 면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 551페이지 상단에 보면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건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주말 체험 영농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주말 체험 영농만이요. 요 주말 체험 영농은 1인당입니까? 아니면 세대당입니까? 세대당이고요. 그리고 세대당 얼마 미만까지요? 1000 미만까지만이요. 그러니까 이건 1000 미만인 정확하게 표현하면 몇 제곱미터예요? 999제곱미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4번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가 있는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이제 밑에 내용은 있지만 시구 읍면장이 발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새겨주시면 되겠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청의 조합이 매우 특이하죠. 시, 구, 읍, 면장이 요거를 발급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 구, 읍, 면장.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누가 빠졌죠? 여기서 지금? 군수가 빠졌죠. 군수가. 대체적으로 시골의 농지들은 이제 읍단이나 면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읍장이나 면장이 농지증을 발급하는 거다. 뭐 세부적인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뒷장 넘어가시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말 체험 영농에만 좀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도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취증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등기할 때 첨부하는 말 그대로 이제 첨부 서류에 들어가고 그게 없으면 등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단 보시면 농업 경영계획서 불필요 사유 뭐 이런 말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불필요 사유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공법 시간에 이제 좀 중요하고 제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시험에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요 상관관계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라는 것이 있고요. 농업 경영계획서. 이 농업 경영계획서는 농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짓겠다라는 계획서를 써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제출을 그러면 질문, 이걸 누구한테 제출을 해야 하겠냐라는 거죠.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겠어요? 시구 읍면장한테 제출을 하면 시구 읍면장이 민원인에게 이거를 이제 교부하게 될 텐데 그 교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좀 머릿속에 새겨 주실게요. 뭐를 뭐를 받기 위해서 뭐를 써내는 거다. 농취증을 받으려고 써내는 게 뭐예요? 농업 경영계획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체험 영농을 가지고 여기다 좀 대입해 보게. 농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험 영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체험 영농 농사를 실제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럼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경영계획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이건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써내지 않는다. 대신 체험 영농도 지목 자체가 이제 전답 과순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말 체험 영농도 뭐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농취증. 그런데 뭐를 써낼 필요는 없다고요? 농업 경영계획서는 써낼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농업 경영계획서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과의 상관관계,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554페이지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기본적으로 처분하도록 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가 아니면 처분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외가 적용이 돼서 이건 체험 영농이기 때문에 몇 번을 체험했는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체험할 용도로 샀다 그러면 뭐 3년에 한 번을 가던 5년에 한 번을 가던 그건 말 그대로 체험이니까 그걸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용도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557페이지 보면 경영계획서가 있는데요. 경영계획서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형식으로 생겼어요. 질문이요. 농업경영계획서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아까? 농지증. 그럼 뒤장 한번 넘겨볼게요. 559페이지 보면 농지증이 그와 같은 형태로 생겼고요.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볼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 그러니까 등기시 첨부한다 이렇게 좀 적어주실래요? 농지증은 뭐 할 때 첨부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등기할 때, 등기할 때 첨부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560페이지. 자, 대리경작제도가 있고요. 8번에 보면 농지임대차가 있는데 대리경작제도하고 농지임대차하고의 차이점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소작농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소작농이 이제 우리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고려 때 고려 말 정도에서부터 그 고려 이 소작농이 굉장히 그 문제점이 심각했답니다. 그 폐해가. 예, 그래서 그 고려 말 때 이 소작농의 그 폐해가 이 정도까지 심했대요. 지주가 있고 이제 그 소작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생산량을 만약에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주가 100에서 얼마 정도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주가 90%를 먹었대요. 지주가 100을 생산하면 90%를 먹고 소작농이 얼마를 먹고요? 10을 먹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10을 이 소작농이 가져가는 거에서 여기에서 세금을 부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금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우리 재산세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거는 소작농이 냈대요. 그러니까 거의 먹는 게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심각했다는 겁니다. 소작농이 이제 폐해가 심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조금 이제 바꿔서 부르는 말이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경작은 법으로 딱 제한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제한해버렸냐면 세 번째 줄 봅니다. 그로 하여금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후, 그러니까 소작농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그 수확량의 100분의 90을 대리 경작자가 수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소작의 문제가 심했을 때를 기준 잡아가지고 이거를 바꿔줘 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90을 먹고 이제 소작하는 사람이 90을 먹고 지주는요 10%를 먹고 세금은 누가 내고? 지주가 내고. 완전히 제도가 바뀐 그런 거를 이제 대리 경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임대차 넘어가는데 농지임대차는 제목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해주시고 작년 본 시험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목에서 근데 이게 공법에서도 꼭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공법에서 아니면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농지임대차가. 자, 1번에 보면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소작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외적 허용이 되어지는 것들이 오른쪽에 보면 561페이지 보면 소문자 A에서부터요. 소문자 O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외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예외에서. 여기서. 그래서 근데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거를 다 보실 수는 없고 이거를 몇 개만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것만 보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소문자 B에 보면 상속 있죠, 상속. 상속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농지는 뭐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임대차. 제한 없이 다시 상속받은 농지는 임대차를 줄 수 있대. 제한 없이. 그 다음에 C에 보면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이제 채색 하나는 해주시고요. 8년 이상 작용했던 사람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를 이제 인정할 거냐면 임대차를 줄 수 있는 어떤 자격, 뭐 요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 K가 나와요. K 거의 밑에 부분 K에 보면
질병이라는 말 나옵니다. 질병. 질병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아픈 거죠. 질병. 질병. 자 그러면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뭐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 자 그러면 한번 칠판을 잠깐 볼게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임대차를 줄 수 있대. 그러면 질병 혹시 나는 질병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나는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다. 우리 한 분 딱 드셨네. 한 분, 10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상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준 거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아프지 뭐 어디라도 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있으면 허용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점들을 이렇게 보면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행 갈 사람도 임대차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행이야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면적으로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밑에 보면 L이에요. 소문자 L 한번 볼게요. 60세 이상이 돼요. 거기도 채색 한번 해볼게요. 60세 이상이 되어서 뒷장 잠깐 넘겨보시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 거기도 채색합니다. 근데 그거는 AND 요건입니다. AND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몇 세 이상이면서요. 60세 이상이면서 몇 년을 농사를 지은 사람 5년. 그러면 이제 농지 임대차 자격이 요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보조단에다가 사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왼쪽 보조단에 사례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만 57세 이면서 10년에 작용을 했답니다. 스스로 자기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졌대요. 자, 이 사람은 임대차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왜 된다? 그렇죠. 8년 이상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이만 가지고 생각했잖아요. 그 나이만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년? 8년 이상. 이 8년이 아까 우리 소문자 뭐였었죠? 시였잖아요. 그 요건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만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다른 것까지 따지면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62페이지 하단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반드시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대항 요건과 대항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조단에다가 하나 좀 써놔 볼게요. 보조단에다가 임대차라는 거는 채권 관계죠, 그죠? 임대차는 채권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 관계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 권리 자체를 채무자에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에 대한 뭐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 대항력은 채권 관계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임대차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약자니까 보호할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차 한 사람이 뭐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등기하면. 근데 등기를 하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임대인이 그걸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채권 관계가 대항력이 원래 없지만 등기하거나 대항 요건을 가지면 이제 그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농지 임대차에도 이 대항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여기 이제 채색을 좀 한번 할게요. 시구 읍면장에게 무엇을 받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뭐 받으면 인도받으면 여기도 따로 좀 채색해 주시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뭐가 합쳐져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확인과 인도. 자, 우리 상식의 폭을 한번 넓혀 볼게요. 주택 임대차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뭐하고 뭐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두 가지 필요한데 전입 신고하고 인도. 그죠? 전입 신고하고 인도. 자, 그러면 상가에서의 대항력은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과 인도. 그렇게 이제 하면 우리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농지에서의 대항력은 뭐하고 뭐를 갖췄을 때 확인과 인도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확인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형태의 일자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장이 이제 스탬프를 하나 계약서에다가 찍어줄 건데 그 도장을 무슨 일자라고 하냐면 확인 일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확인 일자 스탬프 도장 있는데 왼쪽 여백에다 좀 똑같은 그림 하나만 좀 그려 놓을게요. 이번에는 제목을 확정일자라고 한번 좀 써보세요. 이따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확정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여드릴 건데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슨 일자죠? 확인일자. 자, 그럼 확인일자를 갖추면 뭐가 이제 발생이 되죠? 농지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그러니까 확인일자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이 되잖아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우선 변제권. 이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하고 확인일자는 전혀 다른 일자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농지에서만 있는 제도인데 확인일자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고 확정일자는 어디하고 어디에만 있냐면 주택하고 상가에만 있는 제도인데 얘는 뭐를 발생시킨대? 우선 변제권. 이거 두 가지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7번에 농지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 이상으로 한답니까? 3년. 거기 3년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역시 상식의 폭을 한번 넓혀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상식입니다. 주택에서의 최단 기간은 몇 년일까요? 2년. 상가에서의 최단 기간은 1년. 농지 3년. 그렇게 세 가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주택 2년, 상가 1년, 농지 3년.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후 내용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고 564페이지. 7번에 이제 그 밖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제 말 그대로 그 밖의 제도들이에요. 1번에 보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한번 잡아보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 옆에다가 분양권 있죠? 분양권. 분양권하고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의 전매가 파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거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효과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시험에 이제 출제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제가 지금 분양권하고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무슨 입주권은 여기에 지금 빠진 거죠?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제가 썼으니까 무슨 입주권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 입주권은 빠졌다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도 재개발 입주권의 전매 제한은 없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양가로 이번에 보면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 거래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립학교는 100% 면세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국가에 1원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법인을 이제 학교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학문하는 어떤 기관이고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그런 기관이니까 국가가 예로부터 학교에다가는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의 그 기화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어떤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만에 하나 처분을 하고 싶어도 오른쪽에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학교가 막 사고팔고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넘기시고 56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의무임대기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임대주택법에. 그래서 우리 보조단에다 하나 좀 적어볼게요.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하는 기간이 좀 있는데요. 이 의무임대 기간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50년짜리가 있고요.
30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이 연도는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연도가 네 가지 정도의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0년짜리 임대 아파트는 몇 년을 꼭 임대를 줘야 돼요. 50년을 꼭 50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50년 안 주고 팔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50년 동안 임대를 주면 누가 이걸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무적으로 보면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왜냐면 50년 지나면 부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 30년짜리는 이제 장기 임대 주택 뭐 이렇게 얘기하고 10년짜리하고 5년짜리는 뭐 단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 뭡니까 그 분양 전환 임대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분양하는 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의무 임대 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임대주택들은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을 중개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4번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 4번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4번은 보조단에다가 하나 좀 써놓을게요. 옛날에 왕이요, 왕이죠 왕.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있었잖아요. 고려 때도 있었고, 뭐 조선 때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고려 때 우리 그 고려라는 나라의 종교가 뭐였죠? 불교였죠. 그래서 이 왕들이 왕자를 생산을 하잖아요. 이거 써놓으셔야 돼. 이거 그대로 그냥 왕자를 생산을 하면 되게 왕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이제 기쁜 마음에 절에다가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그 불교를 믿었을 테니까 절에다가 토지를 이렇게 하사를 했어요. 토지를 이렇게 내려줬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토지들은 다 누구 거였죠? 왕 거였잖아요. 왕 거. 근데 왕이 하나의 토지를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절한테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증여한 거야.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한 거예요. 무상으로 증여. 그래서 이거를 지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 하사한 토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왕이 그 토지를 하사했죠? 절에다가. 그럼 이건 무슨 용도로 이렇게 하사한 거예요, 왕이? 이제 왕자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 절에다가 토지를 하사한 이유는요. 왕자가 무병장수하는 불공을 들여라 라는 용도로 절에다가 하사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지는 종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목을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용지라고 답하셔야 돼? 종교 용지. 사사지 종교 용지.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요. 사사지를 무슨 잡종지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안 돼요. 사사지를 모래가 있는 뭐 토지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옛날에 왕들이 절에다가 하사한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전통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스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걸 어떻게 해서 조성한 거죠?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위 제한인 두 번째 줄에 보면 양도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득해야 되냐면 세 번째 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거기다 채색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는 아니고 대여나 담보 제공을 할 때에도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거기도 채색해 주신 다음에 그거가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5번의 향교는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지방 국립학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지방 국립학교 정도. 그럼 지방의 국립학교니까 지자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 그 지자체의 장이 누구죠? 도지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기본재산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복지 업무에 제공을 해야 되니까. 7번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는데 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요.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따옴표된 부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라는 말이죠. 그죠? 두 군데 다 채색해 주시고요. 하단 여백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자, 이게 이제 학교의 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 부지. 여기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가 있고요. 이거는 태극기 이렇게 학교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학교입니다. 여기가 뭐겠어요?
운동장이죠. 운동장. 요즘에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기억에는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예,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때요? 좁은 데다가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뭐를 이렇게 해놨냐면 그 잔디 같은 거 이렇게 뭐 깔아놓기도 했는데 한편에 뭐 이제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 하면 50m 정도밖에는 못 하겠더라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학교들이 좀 조그마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학교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정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문. 예, 그래서 정문으로부터 몇 미터까지를 직선으로요. 예, 50m까지를 무슨 정화구역이라고 하냐면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요.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정화구역.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의 부지 경계선이죠, 그죠?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까지를 200m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가지고 전체적으로 둘러서 얘를 무슨 정화구역이요? 상대 정화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행위 제한이 아주 강력한데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PC방 있잖아요. PC방. PC방이 절대 정화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정화구역 안에는 PC방이 절대로 못 들어간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천이 하나 이렇게 흘러갔어요. 하천이. 근데 여기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고 이 건물에 PC방을 입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PC방을 가려면 애들이 뭐 하고 가야 돼? 이제 뭐 헤엄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형지물에 가려 있을 때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강 안쪽에 있는 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0m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PC방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PC방이 입점할 수가 없다는 거죠. PC방이나 뭐 사행성 오락시설 같은 거, 뭐 술집, 모텔, 뭐 숙박시설 이런 거 일체 못 들어가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교 정문 앞에 바로 강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 강 너머에 PC방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니까요? 절대 정화구역이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PC방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이들 학업에 방해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상대, 이거를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절대는 숫자 몇 미터? 50m. 기준은 뭐로부터? 정문. 상대는요? 200m. 근데 기준은 경계선, 부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따진다는 거. 행위 제한을 아주 강하게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장 마무리가 됐고요. 4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4장은 뭐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없는데 용어 3가지만 좀 우리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8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580페이지.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한 6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건과 고객의 확보에서부터 마지막 클로징 단계까지 총 6단계 정도까지 구분이 됩니다. 이런 판매의 단계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582페이지. 중개활동 용어하고 기법에서 1번에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이다의 원리는 꼭 우리 부동산 중개 활동에서만 인정되는 그런 원리는 아니고요. 마케팅 전반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원리라서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나쁠 거는 없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시험에 한 2번 정도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이다의 원리가. 밑에 보면 1, 2, 3, 4 해가지고 4가지를 좀 써놨는데 맨 앞에 그 영어 그 단어 있죠. 그 스펠링 있죠. 맨 앞에 있는 그 영문 그거를 좀 동그라미 한번 쭉 잡아보면 아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왼쪽 보조단에다가 그림을 좀 하나 이렇게 좀 그려놓을게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자의 욕구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모양으로 좀 그려보면 제일 처음에 어텐션 한다는 거죠. 어텐션 한다는 것은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목. 어떤 사려고 하는 물건에 주목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뭐를 느끼죠? 흥미. 이런 거 괜찮네. 인터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내가 저거 사고 싶었던 건데 사고 싶다. 이런 욕망을 느끼고 욕구를 아주 강하게 갖고 마지막에 액션, 행동을 하는 이런 단계로 그 심리적인 어떤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사기까지 이렇게 그 심리적 변화가 단순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안 가고요.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꺾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들자면 내가 이런 물건 괜찮네라고 흥미를 느끼다가 뭐를 생각하냐면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래 뭐 너무 비싸. 다음에 세일할 때 사지 뭐 하고 그 구매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점에 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즉 판매자가 꺾이지 않도록요. 적절하게 흥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유도해 줘야 되는데 이걸 셀링 포인트라고 해요. 이걸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셀 한다는 건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 셀링 포인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걸 구매했을 때 만족감 같은 것들을 셀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다음에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적절하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 손님의 표정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손님이 다음에 사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개공은 셀링 포인트라. 오늘 아니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오늘 아니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팔리니까요. 다른 사람이 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사서 여기다가 여기다 안방에다 뭐를 해놓고 뭐 작은 방에다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면 그 손님이 그걸 구매하면서 볼 수 있는 만족감을 강조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판매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훌륭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렇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이런 어떤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개공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말 그대로 삐진 사람처럼 이렇게. 그럼 손님들이 오히려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집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하단에 셀링 포인트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고객의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객을 유형 파악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4번의 침묵 방어형의 고객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객인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말을 많이 시키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개공이요, 판매자가. 근데 반대로 5번에 있는 자신 과잉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좀.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말을 못하게 하면 또 싫어하죠.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584페이지. 셀링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말로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볼게요. 셀링 포인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아주 원어민 발음은 아니더라도 발음이 되죠, 그죠? 근데 옆나라 우리 바다 건너서 이거 일본 놈들 오늘만 일본 놈이라고 할게요. 오늘만 오늘 이제 3일절이니까 일본 놈들은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셀링 포인트가. 그 일본어의 구조상 저 받침 있는 그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음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출제하는 학자들 중에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셀링 포인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냐면 판매 소구점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제 셀링 포인트라는 말이 좀 더 의사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되고 판매 소구점은 이런 뜻이에요. 판매하는 자가 소구한다라는 것은 알리는 장점 이런 뜻입니다. 판매하는 자가 알리는 장점 이거를 우리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단 내려오시면 셀링 포인트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번의 기술적, 그 기술적이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4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공법이나 신소재가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자꾸 뭐 되어가는 경향이 있을까요? 소멸. 예, 그래서 궁극에는 그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경제적, 법률적, 환경적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은 아닙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종류별 셀링 포인트는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뒷장 넘어가 보시면요. 4번에 보면 클로징. 클로징 한다는 거는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근데 왜 문을 닫는 거냐면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그 중개 완성이 됐으니까. 다만 이 클로징에서는 중개 완성이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양가로 이번에 보면 계약 전제법이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법을 한번 좀 제가 적어볼게요. 말하는 법입니다. 화법은. 자, 손님한테 개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주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주면서 도장 찍으시죠. 이 말이 손님 입장에서 보면, 매수할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혹은 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법으로. 그럼 이 말보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계약금을 몇 퍼센트 준비 가능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은 몇 퍼센트 정도나 준비 가능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러면 손님이 10% 정도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10% 혹은 5%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어서. 아 10% 준비 가능하시구나 이렇게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응? 그럼 도장 찍을 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도금은 몇 퍼센트 정도요? 중도금을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중도금 그다음에 중도금 가령 40% 정도 준비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어서 이제 뭐 잔금은 그러면 대출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대출 좀 받아야 되는데요 하면 뭐라고 이제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은행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장 주세요. 이렇게. 도장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뭐 하고요?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내가 찍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끌어내주는 게 훨씬 더 부담 입장에서 보면 좀 줄어들겠죠. 이건 부담이 좀 많아지는 거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계약 전제라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화법을 좀 부드럽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서요. 옷가게에서 이제 옷을 사러 이제 손님이 왔는데 마음에 굉장히 들어해요. 그러면 그 점원이 카드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기분도 나쁘고 카드 달라고 하면. 근데 이제 옷가게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장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 포장을 다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카드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결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화법인데도 계약을 전제했다라는 뜻에서 훨씬 더 그 성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가셔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3절에 보면 중개업 경영이 있는데 중개업 경영은 시험 가지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전체 생략하셔도 되고 591페이지 보면 중개업 광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만 좀 알고 가실게요. 광고의 종류에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매체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한 분류에 보면 계몽 광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그 계몽 광고에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예를 좀 하나 들어서 닭고기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닭고기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나서는 거냐면 개육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 개육협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닭고기 협회예요. 닭고기 협회 이걸 개육협회라고 그래. 조금 이제 한자 섞어가지고 개육협회에서 9시 뉴스 이제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황금 시간대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합니까? 닭고기가 좋다고. 무슨 고기보다 좋다고?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보다 좋다. 실제로 닭고기가 더 좋아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그런 걸 자꾸 광고를 해주게 되면 어느 한 업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광고야?
계몽 광고입니다. 계몽 광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계몽 광고. 근데 반대로 보면 2번에 보면 매체에 의한 분류에서 보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노벨티 광고라는 거 있죠, 그죠? 그 노벨티 광고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 노벨티라는 말의 그 말의 의미가 신기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신기하다라는 거, 신기하다, 진기하다 뭐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지 않은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노벨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벨티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신기한 물건 같은 걸 하나를 이렇게 손님들한테 사은품 같은 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노벨티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뭐 그 당구장이 개업하면 뭐 하나씩 이렇게 막 줘요. 뭐 나이타 같은 거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타를 그냥 나이타를 주면 그건 노벨티가 아니에요. 그냥 개업 선물이야. 그러면 나이타도 어떤 나이타를 줘야 그게 노벨티에 되냐면 신기한 나이타. 신기한 나이타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이타 지금은 그런 나이타 없는데 이렇게 반드시 들으면 나이타의 그 모델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 옷을 막 벗는 이런 비키니 뭐 이런 그런 나이타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주는 거 이런 거를 노벨티라고 해요. 이런 거 막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노벨티.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노벨티. 그러면 뭐하고 뭐는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냐면 계몽 광고하고 노벨티 광고 그 두 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틀릴 만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그 8주차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오늘 문제 다 받으셨나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우리 강의 처음 드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들어보시고요.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한 개공은 반드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고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OX? X. 자, 틀린데 한번 찾아보세요. 함정 하나 걸렸는데. 두 번째 주 가운데에 거래계약서 첨부 틀렸죠? 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뭐만 써내죠? 세자로? 신고서만 써내죠? 신고서만 써냅니다. 다른 거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대. 지금 가로 안에 두 가지를 지금 넣은 거예요. 신고를 안 한 경우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넣습니다. 모두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세 3배 이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OX? X예요. 취득세 3배는 무슨 신고의 경우에만 하냐면 거짓 신고. 무신고는 500만 원이에요. 무신고는 500만 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X. 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 필정을 교부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OX. O. 3번 문제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검인의제. 이거는 뭐 그냥 공식으로 그냥 하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OX. 반드시 개공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반드시 개공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신고 의무를 면제받아요. 당사자. 뭐 틀린 거 없죠? 그래서 개공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당사자는 면제받고요. 6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토법상의 취득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이게 중복될 수 있죠. 똑같이 60일짜리 신고니까. 그럼 어느 신고이든 하나만 하면 되지. 두 가지 신고 모두를 할 필요는 없답니다.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신고 면제?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 면제.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슨 신고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신고 면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면제.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6번 X. 자, 7번.
아, 5번 안 했어요. 예, 5번을 안 했습니까? 예, 큰일 날 뻔했네. 안 했으면 5번 해야지.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번하고 똑같은 얘기네 뭐. 그렇죠? 예, 내용만 조금 바꾼 거지. 반드시 해야죠. 예, 누가 없으면요. 개공이 없으면 누가 당연히 해야 돼. 예, 개공이 당연히 당사자들이 당연히 해야지. 예, 당연한 거고. 자, 7번 내려갈게요. 개공은 상인에 해당되므로 달라 끊고요. 개공은 상인에 해당되므로까지 OX. 5. 부동산 중개계약은 상사 중개계약에 해당된다. OX. X.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에 들어가죠? 민사에 들어갑니다. 민사. 상인에는 맞아요. 상인은 맞는데 상사 중개는 아니고 민사 중개에 들어갑니다. 8번.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 내용을 서면화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줄고 실제로 분쟁이 줄어듭니다. 투기가 예방되는 등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근대화되고 여기까지 다 좋아요. 행정관청 주도의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이 좀 신경 쓰이네, 그죠? OX, X. 오히려 행정관청 주도의 통제 기능은 약화되어지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통제하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죠. 9번 중개계약은 낙성 분료식이자 무상 편무계약에 해당된다. OX, X. 두 군데 틀렸네요. 뭐하고 뭐? 일단 무상 아니고 유상이고요. 또 편무 아니고 쌍무에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별표 하나만 잡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중개계약의 형태는 일반 중개계약이죠. 이는 개공의 보수에 대한 보장이 약하고 왜냐하면 그 독점력이 없으니까 거래 가격도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빨리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예, 자, OX 5. 10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11번. 독점 중개 계약은 보수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공에게 가장 유리하죠. 우리 보수를 받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11번 맞고 12. 공동중개계약은 개공이 상호 협력하여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업무의 신속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답니다. OX 5. 그러니까 우리 12번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중개 완성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왜냐하면 협력한다는 뜻이니까. 13번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중개 완성, 중개계약 기간의 경과, 목적물의 멸실, 계약의 해지 등이 있대요. 뭐 상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전체 5입니다. 14번 개공은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 건물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른 말로 표시관계라고 합니다. 당해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쉽게 말하면 표시사항이 등기하고 대장이 서로 다르대요. 표시에 있어서. 그러면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대요. OX 5. 표시니까 대장을 기준해야지. 만약에 이게 권리관계였다면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당연히 해야죠. 14번은 별표 2개만 해주시고요. 15번도 이것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자, 15번은 개공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나 유치권의 발생, 분묘기지권의 성립. 지금 세 가지 열거했잖아요. 그 세 가지 권리의 공통점.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등기가 안 된다. 뭐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죠. 따라서 밑에 줄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말 자체가 틀렸잖아. 그렇죠? 이런 것은 세 개 다 뭐 현장 답사,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16번 개공은 당해 중개될 상물의 모든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대한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OX 제가 포인트 되는 단어를 조금 강하게 읽어드렸는데 X죠? X. 모든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아까 오늘 배웠던 이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하고요. 철도 보호지구 이런 거는 확인하여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 배워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다는 건 틀렸어요. 확인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17번 계공은 지적도면들을 통하여 지적도면들을 우리가 합쳐서 도면이라고 하죠. 당해 중개 대상물인 토지의 지형, 경계, 지세, 소유권자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OX. 자, 뭐가 틀렸나요? 일단 지형은 맞아요? 예. 경계도 맞나요? 예. 지세? X. 지세 틀렸고 지세. 지세는 차원이 달라서 틀렸죠? 또 소유권자도 도면을 통해서는 당연히 알 수 없죠. 자, 18번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나. 일단 허가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여기까지 맞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농지증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18번 문제에다가 별표 2개만 해주시고요. 칠판을 좀 잠깐 볼게요. 칠판을 잠깐 보고 여기다 지워가지고 자, 우리 여백에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입니다. 전은 이제 밭이죠. 밭. 예, 밭이 하나 있는데 이 전이 있는 위치한 곳이 빨간 선을 이렇게 둘렀어요. 여기가 뭐냐면 허가구역이라는 거죠. 무슨 구역이요? 어떤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예, 그러면 뭐 안에 뭐 있다 이런 얘기지? 허가구역 안에 농지가 있는 거예요. 허가구역 안에 지금 농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농지증 받는 게 중요해요? 허가 받는 게 중요해요? 허가 받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예, 허가 신청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뭐뭐 들어가야 되냐면 첫째 허가 신청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지잖아. 예, 그러니까 뭐를 첨부해야 되겠어? 농지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농지증은 결과물로 받는 거잖아요. 결과물로 경영계획서 써내야 돼.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예요? 이 토지를 어떻게 무슨 자금으로 살 건지, 예? 예, 이거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첨부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얘예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는 뭐를 첨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 경영계획서가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예. 그러면 이 허가를 해주면 판단을 해주는 거야. 뭐를 판단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질 사람인지 안 질 사람인지. 그러면 농지증은 따로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허가 받으면 농지증 면제됩니다. 예.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OX X 앞부분은 맞았고 뒤에 틀렸습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 19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 받아도 신고는 해야지요? 예,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 이것도 별표 2개 해주시고 자 20번 예, 이건 오늘 배우신 거네요. 도시민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증은 있어야 한다. OX O 당연히 있어야죠. 이것도 별표. 21 확인 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서식이 동일하다. OX X 법정 서식이 동일할 수가 없죠. 서식이 4개나 있잖아요. 자 22 이것도 오늘 배운 거예요.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 양도행위 양도랍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OX X 이거 누구의 허가를 득해야 되죠?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이것도 별표. 23 모든 분묘는 말 그대로 모든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OX X 어떤 분묘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죠? 날짜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죠? 2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1년 이내에 종손이 철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1천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OX X 자 틀린 데 찾아보세요. 예, 종손이 틀렸어. 종손이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종손은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러면 누구
자손 아니고 연고자. 연고자라고 하십시오. 연고자. 예. 요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밑에 있는 1년 1천이 좀 중요해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